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당신에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영혼으로 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 눈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세상의 표면적인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특정 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저 타고난 기질일 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내면의 시선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 진실, 그리고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조용히 감지해내는 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수십 년간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의미 없는 잡담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하는지, 왜 솔직하지 못한 연기는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어떤 일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의 한 형태이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깊이를 아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지성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세한 인식은 고요함보다는 속도를, 존재 그 자체보다는 성과를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종종 오해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너무 예민하다, 지나치게 진지하다, 성격이 어둡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얕은 세상에 섞여 살아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리듬을 지닙니다. 그들은 사건을 그저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흡수합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까지 경청합니다. 다른 이들이 수면 위를 훑고 지나갈 때 그들은 이미 물속 깊은 곳에서 의미와 패턴, 그리고 명백한 사실 아래 감춰진 진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고 오직 진실을 추구합니다. 순간의 자극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지독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다른 이들이 애써 부정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다른 이들이 억누르는 것을 당신은 생각할 때 마치 모두가 잠든 세상에서 홀로 깨어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내면의 시선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명입니다. 당신은 주어진 각본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각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깊이 느끼며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가 자기뿐일까 봐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상처가 피부에 멍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깊이 새겨 넣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시끄럽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날카롭게 심장을 꿰뚫었던 어떤 순간이 기억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핀잔을 들었던 순간, 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한 일에 눈물을 흘렸을 때 부모님이 못마땅한 듯 눈을 흘기던 순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당신을 보며 형제자매가 멍청하다고 놀리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트라우마로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토대를 이루는 주춧돌에 생긴 미세한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들었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지 마.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마. 그래서 당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나누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느끼는 것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배신은 항상 타인이 우리에게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의심하도록 길들이는 방식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아마 다른 아이들이 놓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엄마가 웃고 있지만 슬프다는 것을, 아빠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의 긴장감을 감지했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너무 극적이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지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그 순간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세상을 의심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사색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면으로 물러섭니다.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될 때 그들은 자신만의 견고한 내면 세계를 구축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마음속에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의 지도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속삭이고 밤하늘의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그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이 내면의 대성당이라고 불렀던 것을 당신은 스스로 지어 올린 것입니다. 관찰과 경의, 그리고 상징적 진실로 가득 찬 영혼의 안식처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규칙을 암기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삶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할까? 왜 못 본 척하는 걸까? 이걸 알아차리는 내가 이상한 걸까? 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질문들의 무게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정신은 단 한순간도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을 때 당신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당신의 인식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칭찬을 구할 때 당신은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연기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관심하고 초연해 보였던 당신의 태도는 사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헌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부족해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 안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던 진실의 목소리와 감히 견줄 수 없었기에 물러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주저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사실은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 보이는 친구관계 속에서 그 상처는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또다시 너무 과한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며 오래된 패턴을 반복합니다. 조용히, 작게, 그리고 수능적으로. 그러나 당신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진실을 향해 맥박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기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말했던 영혼입니다. 침묵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지울 수는 없는 당신의 본질.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솔직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내면의 아이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숨겨두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한때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수치심 없이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찰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신성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자신은 이토록 다른지, 이렇게 세상에 겉도는 느낌인지, 겉보기에 무감각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유독 내면은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궁금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깊이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와 경계,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가는 지금, 당신은 그저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길들인 모습이 아닌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고통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에 들어서자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대화의 주제는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당신을 피해 흩어졌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호한 이유를 대거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아팠던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너무 진지했나? 너무 현실을 직시했나?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보이지 않으며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자신들 안에서 일깨우는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지고 부정된 우리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그 묻혀있던 진실을 거울처럼 비출 때 사람들은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단순한 통찰을 나누었을 뿐인데 너무 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어떤 패턴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행동하지 않자 친구가 서서히 멀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투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거울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폭로하려 의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정서적 솔직함, 말하지 않은 것까지 감지하는 당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유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때로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청하는 태도, 지혜, 그리고 존재감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픈 신경을 건드리기 전까지, 자신의 상처에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한때 당신에게 기댔던 사람들조차 당신을 밀어낼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은 너무 강렬해. 너무 분석적이야. 너무 부정적이야.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무언가를 봤어. 이런 종류의 거절을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문제라고 믿기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너무 날카로운지,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의 회피에 반응하여 당신 자신을 움츠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찰이 공격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거칠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당신의 본 모습과 당신이 그동안 연기해왔던 모습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하게 머무를 것인가. 칼 융은 영혼이 사랑받음으로써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짐으로써 진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때로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조용히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과 같은 숨겨진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 이르게, 너무 명확하게, 아직 스스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파당했던 슬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을 외톨이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깊이를 위협이 아닌 선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이라는 거울을 비춰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들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침묵이 와야 할 때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깊이를 감당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너무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 대신 정직을, 타협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조용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깊은 사색가의 삶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속한 그 장소 자체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보다는 모방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연기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노골적인 통제보다는 반복, 기대, 그리고 수능에 대한 박수를 통해 길들여집니다. 정해진 선 안에서 색칠하는 아이는 칭찬을 받고 질문하기보다 암기하는 10대는 똑똑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다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어른은 성공했다고 칭송받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위해 호기심을, 생산성을 위해 상상력을,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맞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저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고 예에 바르고 시간을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상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아꼈고 그녀는 장학금과 상, 그리고 주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외면 뒤에는 아무도 답해줄 시간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깊이가 아닌 기억력을 보상한다는 것을, 성공이 통찰이 아닌 결과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험 점수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받는 것보다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대가 되어 성공적인 경력과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삶에서 묻혀버렸다는 그 모든 연기가 결국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혼팅 센스, 즉 잊히지 않는 섬뜩한 감각에 시달립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문화적 최면, 혹은 집단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의식보다는 수능을 우선시하는 집단적인 몽유병 상태 말입니다. 미디어는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완벽함의 이미지를 팔아 그것에 불을 지핍니다. 소셜 플랫폼은 슬픔을 숨기는 미소와 고군분투를 침묵시키는 확신의 게시물을 장려하며 잘 편집된 삶의 조각들에 보상을 줍니다. 심지어 현대의 영성조차도 존재 그 자체보다는 긍정성을 강요하는 상품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각본을 따릅니다. 상냥하고 세련되고 연기하는 모습을 유지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 각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규칙의 의문을 제기할 때, 더 이상 아닌 척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환상에 동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이 긴장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예에 바른 인사 아래 감춰진 정서적 단절을 느끼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상처들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대부분의 소음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이 볼 뿐입니다. 당신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영혼 없는 것들을 거부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때로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남들이 다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왜 나만 즐기지 못하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화가 이토록 얕게만 느껴지는지, 왜 다른 이들이 자극을 갈망할 때 나는 침묵을 갈망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적응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식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서 타인의 인정을 빼앗아갈지는 몰라도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당신 자신과의 일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세상과 더 비슷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당신을 오해할지라도 당신 자신과 더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낄 권리, 질문할 권리, 그리고 연기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당신의 진실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이 오해받는 아픔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자신을 숨기는 외로움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위험보다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에 자신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예민함, 강렬함, 그리고 깊은 통찰력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당신 고유의 설계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가 고유한 심리적 청사진, 즉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독특한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깊은 사색가들에게 그 소명은 수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 속에서 잠들어 걷고 있는 이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세상에 섞여들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추기 위해, 남들이 회피하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남들이 억누르는 것을 느끼기 위해, 남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그 명료함이 당신을 많은 이들에게 이방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받을 준비가 된 소수에게는 당신을 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말하기를,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조차 사랑하기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안함보다 진실을 계속해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부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군중 속이 아니라 깊이가 깊이를 알아보는 조용한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너무 과하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다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삶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채로, 온전한 채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용한 허락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깊은 존재감을 갈망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당신에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영혼으로 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 눈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세상의 표면적인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특정 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저 타고난 기질일 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내면의 시선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
진실, 그리고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조용히 감지해내는 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수십 년간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의미 없는 잡담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하는지, 왜 솔직하지 못한 연기는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어떤 일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의 한 형태이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깊이를 아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지성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세한 인식은 고요함보다는 속도를, 존재 그 자체보다는 성과를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종종 오해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너무 예민하다, 지나치게 진지하다, 성격이 어둡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얕은 세상에 섞여 살아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리듬을 지닙니다. 그들은 사건을 그저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흡수합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까지 경청합니다. 다른 이들이 수면 위를 훑고 지나갈 때 그들은 이미 물속 깊은 곳에서 의미와 패턴, 그리고 명백한 사실 아래 감춰진 진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고 오직 진실을 추구합니다. 순간의 자극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지독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다른 이들이 애써 부정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다른 이들이 억누르는 것을 당신은 생각할 때 마치 모두가 잠든 세상에서 홀로 깨어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내면의 시선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명입니다. 당신은 주어진 각본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 각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깊이 느끼며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가 자기뿐일까 봐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상처가 피부에 멍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깊이 새겨 넣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시끄럽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날카롭게 심장을 꿰뚫었던 어떤 순간이 기억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핀잔을 들었던 순간, 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한 일에 눈물을 흘렸을 때 부모님이 못마땅한 듯 눈을 흘기던 순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당신을 보며 형제자매가 멍청하다고 놀리던 순간들,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트라우마로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토대를 이루는 주춧돌에 생긴 미세한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들었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지 마.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마. 그래서 당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나누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느끼는 것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배신은 항상 타인이 우리에게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의심하도록 길들이는 방식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아마 다른 아이들이 놓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엄마가 웃고 있지만 슬프다는 것을, 아빠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의 긴장감을 감지했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너무 극적이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마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지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그 순간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에게 세상을 의심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사색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면으로 물러섭니다. 외부 세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될 때 그들은 자신만의 견고한 내면 세계를 구축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마음속에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의 지도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속삭이고 밤하늘의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그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이 내면의 대성당이라고 불렀던 것을 당신은 스스로 지어 올린 것입니다. 관찰과 경의, 그리고 상징적 진실로 가득 찬 영혼의 안식처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규칙을 암기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삶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할까? 왜 못 본 척하는 걸까? 이걸 알아차리는 내가 이상한 걸까? 와 같은 보이지 않는 질문들의 무게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정신은 단 한순간도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을 때 당신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당신의 인식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칭찬을 구할 때 당신은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연기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관심하고 초연해 보였던 당신의 태도는 사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헌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부족해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 안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던 진실의 목소리와 감히 견줄 수 없었기에 물러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주저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사실은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 보이는 친구관계 속에서 그 상처는 메아리칩니다. 당신은 또다시 너무 과한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며 오래된 패턴을 반복합니다. 조용히, 작게, 그리고 수능적으로. 그러나 당신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진실을 향해 맥박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기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말했던 영혼입니다.
침묵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지울 수는 없는 당신의 본질.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솔직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내면의 아이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숨겨두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한때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수치심 없이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찰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신성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자신은 이토록 다른지, 왜 이렇게 세상에 겉도는 느낌인지, 왜 겉보기에 무감각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유독 내면은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궁금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깊이가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와 경계,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가는 지금, 당신은 그저 치유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길들인 모습이 아닌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고통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에 들어서자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대화의 주제는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당신을 피해 흩어졌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호한 이유를 대거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아팠던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너무 진지했나? 너무 현실을 직시했나?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보이지 않으며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자신들 안에서 일깨우는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가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숨겨지고 부정된 우리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그 묻혀있던 진실을 거울처럼 비출 때 사람들은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단순한 통찰을 나누었을 뿐인데 너무 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어떤 패턴을 지적했을 때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행동하지 않자 친구가 서서히 멀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투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거울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폭로하려 의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정서적 솔직함, 말하지 않은 것까지 감지하는 당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유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때로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패턴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청하는 태도, 지혜, 그리고 존재감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픈 신경을 건드리기 전까지
자신의 상처에 이름 붙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한때 당신에게 기댔던 사람들조차 당신을 밀어낼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은 너무 강렬해. 너무 분석적이야. 너무 부정적이야.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된 무언가를 봤어. 이런 종류의 거절을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문제라고 믿기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너무 날카로운지,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의 회피에 반응하여 당신 자신을 움츠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찰이 공격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거칠고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당신의 본 모습과 당신이 그동안 연기해왔던 모습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하게 머무를 것인가. 칼 융은 영혼이 사랑받음으로써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짐으로써 진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때로 관계를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조용히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과 같은 숨겨진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 이르게, 너무 명확하게, 아직 스스로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간파당했던 슬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을 외톨이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깊이를 위협이 아닌 선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움찔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이라는 거울을 비춰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들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침묵이 와야 할 때면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깊이를 감당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너무 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 대신 정직을, 타협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조용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깊은 사색가의 삶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속한 그 장소 자체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보다는 모방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연기하도록 훈련받습니다. 노골적인 통제보다는 반복, 기대, 그리고 수능에 대한 박수를 통해 길들여집니다. 정해진 선 안에서 색칠하는 아이는 칭찬을 받고 질문하기보다 암기하는 10대는 똑똑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다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어른은 성공했다고 칭송받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위해 호기심을, 생산성을 위해 상상력을,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맞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저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고 예에 바르고 시간을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상냥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아꼈고 그녀는 장학금과 상, 그리고 주변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외면 뒤에는 아무도 답해줄 시간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가 깊이가 아닌 기억력을 보상한다는 것을, 성공이 통찰이 아닌 결과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험 점수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받는 것보다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대가 되어 성공적인 경력과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삶에서 묻혀버렸다는 그 모든 연기가 결국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혼팅 센스, 즉 잊히지 않는 섬뜩한 감각에 시달립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문화적 최면 혹은 집단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의식보다는 수능을 우선시하는 집단적인 몽유병 상태 말입니다. 미디어는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완벽함의 이미지를 팔아 그것에 불을 지핍니다. 소셜 플랫폼은 슬픔을 숨기는 미소와 고군분투를 침묵시키는 확신의 게시물을 장려하며 잘 편집된 삶의 조각들에 보상을 줍니다. 심지어 현대의 영성조차도 존재 그 자체보다는 긍정성을 강요하는 상품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각본을 따릅니다. 상냥하고 세련되고 연기하는 모습을 유지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 각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규칙에 의문을 제기할 때, 더 이상 아닌 척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환상에 동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이 긴장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예에 바른 인사 아래 감춰진 정서적 단절을 느끼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상처들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대부분의 소음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이 볼 뿐입니다. 당신은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영혼 없는 것들을 거부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때로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남들이 다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왜 나만 즐기지 못하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화가 이토록 얕게만 느껴지는지, 왜 다른 이들이 자극을 갈망할 때 나는 침묵을 갈망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적응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식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서 타인의 인정을 빼앗아갈지는 몰라도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바로 당신 자신과의 일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세상과 더 비슷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당신을 오해할지라도 당신 자신과 더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낄 권리, 질문할 권리, 그리고 연기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당신의 진실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고통이 오해받는 아픔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자신을 숨기는 외로움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위험보다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에 자신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예민함, 강렬함, 그리고 깊은 통찰력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당신 고유의 설계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우리 각자가 고유한 심리적 청사진, 즉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독특한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깊은 사색가들에게 그 소명은 수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 속에서 잠들어 걷고 있는 이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세상에 섞여들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추기 위해, 남들이 회피하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남들이 억누르는 것을 느끼기 위해, 남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그 명료함이 당신을 많은 이들에게 이방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받을 준비가 된 소수에게는 당신을 약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목소리가 떨릴 때조차 말하기를,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조차 사랑하기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안함보다 진실을 계속해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부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끄러운 군중 속이 아니라 깊이가 깊이를 알아보는 조용한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너무 과하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다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삶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채로, 온전한 채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용한 허락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깊은 존재감을 갈망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당신에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영혼으로 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 눈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세상의 표면적인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특정 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저 타고난 기질일 뿐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내면의 시선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 진실, 그리고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조용히 감지해내는 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수십 년간 의아해했을 겁니다. 왜 의미 없는 잡담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하는지, 왜 솔직하지 못한 연기는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어떤 일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의 한 형태이며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깊이를 아우르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지성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세한 인식은 고요함보다는 속도를, 존재 그 자체보다는 성과를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종종 오해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너무 예민하다, 지나치게 진지하다,
성격이 어둡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얕은 세상에 섞여 살아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